안녕하세요. 여러분을 달콤한 지구학의 세월의 초대할 한성원입니다. 반갑습니다. 2022학년도 고3 6월 모의평가 해설 1번부터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번 문제고요. 1번 문제는 좀 어떠셨어요? 난이도는 많이 어렵지는 않았죠. 그냥 자료에 있는 그대로 해석만 해주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그림은 우리나라의 A, B 지역에서 자 A 지역과 B 지역이 등장하고 있고요. A, B 지역에서 계절별 자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별 파력 에너지의 밀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A, B가 있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되겠고요. 전반적으로 겨울철의 파력 에너지의 밀도가 A 지역이든 B 지역이든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A보다는 B에서 파력 에너지의 밀도가 더 많아 보입니다. 에너지의 밀도가 높다라는 거는요, 뭔 얘기냐면, 여기 어떤 면적 혹은 뭐 구간,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이 구간에서, 에너지가 많이 있네. 즉, 파력 에너지를 우리가 함에 있어서 좀 더 많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즉, 파력 에너지로 우리가 에너지를 생산하게 될 때, 뭐 이런 다른 계절보다는 겨울철에 더 많은 에너지가 나올 것 같아. A 지역보다는 B 지역이 더 많은 에너지가 나올 것 같아. 이 정도의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옳은 설명 골라주는 겁니다. 자, 기억에서 뭐라 그랬는지 한번 볼까요? 자, 기억에서 파력 에너지는요, 재생 가능한 에너지 자원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맞습니다. 자, 파력 에너지는 재생 가능합니다. 자, 재생 가능하다. 재생 가능하다. 그러면 재생 불가능한 친구를 일단 먼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바로 석유라든지 석탄이라든지 천연가스 이런 친구들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냐면 자동차가 움직일 때 기름을 넣고 휘발유를 넣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자, 이때 휘발유가 안에서 어떻게 되죠? 연소를 하게 돼요. 연소를 하게 되면서 공기와 반응하게 되고요. 뭐 물이라든지 이산화탄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마 뿜어져 나오겠죠. 자, 이렇게 될 때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라고 한다면 그것들을 다시 모아서 기름으로 만들어서 석유로 만들어서 다시 한 번 더 쓸 수 있습니까? 재생 가능합니까? 안 되죠.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재생 불가능한 거고요. 재생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파도, 자, 파도가 쳐요. 자, 파도가 치게 되면 그 물이잖아요. 물이 뭐 터빈을 돌리든지 이런 형태가 될 것 같은데 그 물을 다시 쓸 수 없나요? 다시 쓸 수 있게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재생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기억 맞는 보기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그러냐면 파력 에너지의 밀도는 여름이 겨울보다 크다. 우리가 자료 해석했죠? 겨울이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 얘는 그대로 틀린 보기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D급 연평균 파력 에너지의 밀도. 연평균을 내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이제 평균을 내게 되게 되면 파력 에너지의 밀도는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라고 했습니다. A가 B보다 크다라고 했죠? 자, 우리 처음에 해석했습니다. 누가 크다고요? B가 크다고요. 그래서 기억 하나만 정답이고요. 답은 1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뭔가라고 했더니 우리 지질도다. 그죠? 자, 지질도만 이렇게 보면 좀 울렁울렁 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일단 2번 문제는 많이 어렵게 출제되진 않은 그런 지질도가 되겠습니다. 왜냐라고 하면 이런 지형과 함께 무엇이 주어졌냐라고 하면 이렇게 주향과 경사가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 상황을 보고 우리가 주향을 찾고 그 다음에 경사를 찾고 이렇게 이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주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 쉽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거 볼 때 이제 주향선이 그어지잖아요. 길게 이 주향선의 직각 방향으로 자, 주로 단면을 그려주시면 뭔가 좀 쉽게 수월하게 내부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고요. 자, 여기를 X, 여기를 Y라고 이렇게 두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푸실 때는요, 뭐 정확하게 푸셔도 되겠지만 비슷하게 지형을 먼저 그리고 푸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X는 지대가 낮고요. 뭐 한 200m보다 좀 높은 지역이 되겠죠. 300, 400, 500, 600m 올라가기 때문에 X에서 Y 쪽으로 쭉 가면서 지대가 높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즉, 여기가 뭐라고요? 왼쪽에 X, 오른쪽이 Y 이렇게 이제 두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뭐가 등장하게 되냐라고 하면 여기 정도의 어떤 여기 점이 누구죠? 3이죠. 자, 아무것도 없는 게 2함이에요. 3과 2함의 경계가 등장하게 되고요. 그 다음 조금 가게 되면 여기에 뭐고 2함과 석회함의 경계가 등장하게 돼요. 자, 그러니까 여기다가 점 하나 이렇게 찍어 두시고요. 요거죠. 자, 조금 가서 여기 점이 하나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물론 이제 우리가 점 찾고 아, 주향이 동서방향이구나. 이렇게
그 다음에 300m 되고요. 그 다음에 200m 주향선 찾고 200m 주향선 찾아가지고요. 선 그어서 저쪽으로 경사졌네 이럴 수도 있겠지만 이미 줬어요. 그죠? 이 얼마나 편하게 주어놨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쭉 경사 내려가는 방향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4암, 2암, 석회암 순으로 자, 4암, 2암, 석회암 순으로 이렇게 쌓여 있고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분석해주면 사실은 끝나게 되는 겁니다. 자, 기억부터 한번 볼까요? 자, 뭐라 그러면 어느 지역의 지질도입니다. 옳은 설명 골라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기억 뭐라 그랬죠? 석회암층의 주향은 EW입니다. 자, 석회암층에서 지금 보니까 주향 경사가 나와 있는데 동서방향으로 주향이 있죠. 자, 이렇게 될 때 EW라고 쓰는 거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기억 어때요? 동그라미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암층의 경사 방향은 북쪽입니다. 자, 경사 방향 여기 짧게 표시해 둔 거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이 다 경사 방향이고요. 뭐 4암이든 2암이든 석회암이든 다 북쪽 방향으로 내려가는 방향으로 경사져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도 어때요? 맞는 보기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한번 볼게요. 습곡 구조가 나타납니다 라고 했는데, 자, 습곡 구조가 나타나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휘어있는 구조를 보면 무조건 습곡 구조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습곡 구조가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경사져 있는 게 끝이 나게 되고요. 습곡 구조는요, 결과적으로 지질도 상에서 습곡 구조라고 하게 되면 뭔가 대칭성이라고 하는 것들, 어떤 선을 기준으로 뭐 배사라든지 향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약간의 대칭성이 보이게 되면 대칭. 자, 여기는 뭐 대칭이라는 게 없잖아요.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데 4암, 2암, 석회암 등장하고 끝나잖아요. 그죠? 대칭성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4암, 2암, 석회암이 등장하고 다시 2암, 4암 이런 형태. 대칭. 뭔가 선을 기준으로 대칭. 그 선이 이제 배사나 향사가 되게 될 건데 그런 걸 기준으로 대칭이 등장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자, 다시 4암, 2암, 석회암 등장했잖아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4암, 2암, 석회암 다시 2암, 석회암 이렇게. 자, 이런 형태로 등장해야 이제 습곡 구조가 되는 것이죠. 전반적으로 다 같은 방향의 주향과 경사 각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습곡 구조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억과 이은이 되겠고요. 답은 4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는 자, 마찬가지 우리 대기 파트 문제가 되겠고 요 부분도 어찌 보면 이제 단열 변화에 관련된 문제잖아요. 여기는 이제 우리가 앞쪽 문제라서 조금 쉽게 출제되긴 했지만 이런 문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이 문제를 조금 어떻게 하면 어렵게 좀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3번 한번 볼게요. 어느 지역에 고도에 따른 기온과 이슬점을 나타낸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했어요. 고도에 따른 무엇을 나타냈다고요? 기온과 이슬점을 나타냈어요. 자, 그럼 기온과 이슬점은 뭐냐라고 하면 기온은 요렇게 가고 있죠. 그죠? 요렇게 빨간 선으로 그릴게요. 자, 요게 기온선이에요. 기온선. 요거는 뭐냐면 그냥 지상에서 기온은 이건데요. 500m에서 기온은 이렇게 변했고요. 1km에서 기온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1.5km에서 기온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어떤 공기가 상승하게 되면서 이렇게 기온이 변합니다가 아니에요. 그냥 밑에 있는 공기, 500m 공기, 1km에 있는 공기가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그 공기가 어때요? 이슬점은 이렇게 생겼어요. 밑에서 이슬점 이렇게 나오고요. 0.5km 고도, 즉 500m 고도에서는 이슬점이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이제 준 겁니다. 놓여 있는 공기를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실제로 상승 또는 하강하는 공기는 누구를 보셔야 되냐면 건조 단열선과 수분 단열선을 보셔야 되겠죠. 여기서 뭐 정확하게 얘기는 안 했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공기를 만약에 우리가 상승시키게 되는 경우에 누구를 따라가야 될지 이런 것들도 일단 다 보고 나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옳은 설명 골라주는 거고요. 기억, 니은, 디귿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억에서 뭐라 그랬는지 한번 볼게요. 자, 고도 0, 지상이죠? 지상에서 공기는 포화 상태이다. 자, 포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지금 들어있는 그 수증기의 양이 완전히 포화 수증기 양만큼 혹은 포화 수증기 압만큼 들어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려면요. 기온과 이슬점이 똑같아지게 되죠. 자, 위쪽 부분에 다른 공기들은 포화되지는 않았었는데 밑에 있는 이 공기가 어떻다고요? 포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면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보기 되겠습니다. 포화 상태입니다. 지상에서는 포화 상태입니다. 기온과 이슬점이 똑같거든요.
자, 두 번째 니은 한번 볼게요. A기층의 안정도는 절대 안정입니다. 자, A층이죠. 자, A층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 기온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항상 안정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판단해 줍니까? 안정도는 기울기로 판단을 해 주시는 거고요. 자, 여기 보면 건조 단열선이라고 하는 거. 자, 여기 기울기를 잘 보세요. 단열선들에 비해서 자, 건조 단열선 이렇게 있고요. 수분 단열선 이렇게 있잖아요. 자, 이때 이런 기온선이요. 기온선이 이렇게 많이 누워 있다면 이건 불안정. 이렇게 되어 있다면 조건부 불안정. 조건부 불안정. 그다음에 그러니까 요 건조한 공기가 만약에 상승하는 경우는 자, 여기 분필로 해 놓을게요. 건조한 공기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자, 현재 이러한 기온 배치라고 한다면 안정 상태가 되겠고요. 습한 공기, 즉 포화 상태인 공기가 만약에 상승하고 있는 구조라고 한다면 이런 기온 배치는 불안정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조건부라는 말이 붙게 되고요. 요거보다 조금 이렇게 넘어가 버리게 되면 어떤 공기가 상승하든 안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완전히 이렇게 누워버리게 되죠. 자, 이게 이제 바로 뭐죠? 역전층이고요. 정말 훨씬 더 안정적인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층을 이렇게 놓고요. 이런 기온 배치를 보건대 절대 안정이구나.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니은에서 절대 안정 상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맞는 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요 기울기도 한번 잘 판단해 보세요. 요 기울기 판단해 보시면 이런 수변이나 혹은 건조 단열선보다도 더 이렇게 서 있죠. 기울기가 이쪽으로 서 있는 거예요. 여기 B 구간도, 자, B 구간도 절대 안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니은까지 했구나. 그 다음에 기온감률은 이라고 했습니다. B와 C를 비교했을 때 기온감률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기온감률은 뭐냐면 이런 거죠. 어떤 높이를 올라갔을 때, 예를 들어서 0.5km를 올라갔을 때 기온이 떨어지는 거죠. 이게 기온 감률이에요. 0.5km, B 구간에서는 0.5km 올라갔을 때 기온이 떨어지는 거죠. 누가 많이 떨어지죠? C가 많이 떨어졌죠. 즉, 이렇게 많이 누울수록, 어찌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울기가 완만할수록 기온 감률은 어때요? 큰 거죠. 그래서 B보다 C가 큰 겁니다. 뭐라 그랬죠? B가 C보다 B기층 기온 감률은 C기층보다 크다라고 했습니다. B, C. 밑에가 C였군요. B가 C보다 큰 게 아니라 밑에 있는 C가 B보다 큰 거네요. 그럼 디귿은 어때요? 틀린 보기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 니은 맞는 보기고 답은 3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는 뭔가 이렇게 봤더니 우리 규산염 사면체가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그죠? 탐구 과정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결합 구조가 요렇게 나오고 있네요. 자, 요거 보고 우리가 바로 여러분들이 이 내용 자체는 잘 숙지가 돼 있어야 돼요. 한 줄로 가 있구나, 두 줄로 가 있구나, 휘석이겠구나, 각섬석이겠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돼야 된다는 거죠. 자, 뭐라 그랬는지 볼게요. 모형을 이용해서 규산염 광물의 결합 구조를 알아보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 뭘 준비합니까? 가에서 큰 스타이로폼 공 두 개, 스타이로폼이에요. 자, 요렇게 네 개 이렇게 이제 준비하는 겁니다. 기업, 요거 큰 거 준비하는 겁니다. 안에 작은 거. 자, 그러니까 큰 거는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규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송해요. 규소가 안에 거죠. 작은 거. 자, 요거 안에 게 규소. 작은 거 하나가 규소고요. 지금 기억에서 준비하라, 큰 거 준비하라 라고 얘기한 거. 자, 요게 바로 누굽니까? 요거는 산소가 되겠죠. 규소 하나에 산소 4개 이렇게 해서 뭐죠? SiO4 마이너스. 자, 사면체. 요거 이제 준비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옆에서 본 모습이고요. 요걸 위에서 보면 요렇게 보일 거야. 규소라고 하는 친구가 여기 큰 거 밑에 가려서 안 보이겠다. 자, 요런 이제 구조가 되는 거죠. 자, 준비하고 스타이로폼 작은 거 하나 준비하고요. 이쑤시개 준비해 가지고요. 요렇게 모형을 만든 거예요. 자, 옆에서 본 모습, 위에서 본 모습. 자, 그리고 이제 나에서 무슨 과정을 하게 되는 거냐면, 자, 규산염 사면체의 모형 여러 개를 결합하여, 자, 요런 걸 이제 하나만 만들면 안 돼. 여러 개를 이제 만드는 거죠. 이걸 단사슬 구조와 복사슬 구조를 만듭니다. 자, 요렇게 되어 있는 친구 요로가 하나 보이시죠? 그죠? 요 친구를 여기다 갖고 오는 거죠. 요렇게 생긴 친구를 뒤집어서 요렇게 반대로 뒤집어서 요렇게 갖고 오다 보면 여기에서 무엇이 생기게 됩니까? 라고 하면 요렇게 생긴 스타이로폼 하나가 서로 이쑤시개를 이렇게 꽂았을 때 자, 두 개를 놔두는 게 아니라 하나를 공유를 하게 되죠. 공유 결합하면서 쭉 가게 되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 이런 실험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보기에 대해 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자, 기억은 규소에 해당합니다. 라고 합니다. 기억은 큰 거죠. 그죠? 큰 거 4개 이렇게 있는 거. 이거 누구예요? 산소죠. 자, 그러니까 규소예요. 라고 얘기했으니까 틀린 보기 되겠습니다. 기억은 이렇게 틀린 보기.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니은은. 자, 니은은 뭐냐면 이거예요. 규산염 삼연체 모형 여러 개를 결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하나를 만들고요.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 놓고 이걸 결합 이렇게 해서 가는 거죠. 그죠? 이때 산소를 공유하면서 결합을 시키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니은은 이라고 했습니다. 이 결합하는 거는 이유탄 규산염 삼연체끼리 산소를 공유하는 과정에 해당합니다. 자, 이 규산염 삼연체를 하나 만들고요. 계속 이어가겠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공유하는 산소를 공유하게 되면서 이렇게 단사슬 구조 길게 만들다든지 아니면 복사슬 구조 이렇게 길게 두 줄이에요. 이렇게 만든다든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산소를 공유하는 과정에 해당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한번 볼게요. 각섬석. 자,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숙지하면 풀 수 있는 거고요. 아닌데면 못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냥 단독으로 이렇게 존재하는 경우는 감람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번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단사슬이죠. 휘석과 같은 구조예요. 휘석. 그 다음에 두 번째죠. 이렇게 생긴 거 각섬석. 이렇게 생긴 거야. 각섬석. 자, 그리고 몇 대 몇 초로 결합하는지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규소 하나에 산소 4개였어요. 휘석은 몇 대 몇이에요? 규소 하나당 산소는 3개였습니다. 각섬석은 얼마였죠? 규소 4개당 산소가 11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도 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귿에서 뭐라 그랬냐면 각섬석이 1번이야 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틀린 보기 되겠죠? 각섬석은 2번으로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니은 하나만 답이고요. 답은 2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는 누군가가 관입을 해서 들어왔대요. 자, 관입. 자, 보면 쉐일이 있고요. 홈펠스가 있고요. 화강암이 있어요. 자, 주변에 누가 있냐면 여기 쉐일이 있고요. 가운데 이거 십자 표시되어 있는 게 이제 화강암이래요. 자, 그러니까 아마 이런 구조인 것 같아요. 쉐일이라고 하는 퇴적암이 있었는데 점토 같은 것들이 쌓인 거죠. 그죠? 쉐일이 있었는데 거기에 관입을 해서 들어온 거야. 누가? 화강암이. 자, 거꾸로 과정은 일어나기가 힘들죠. 화강암이 있었는데 주변에 이제 쉐일이 쌓이는 거. 자, 이런 거. 물론 생길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그래서 그 순서를 결정하기 위해서 가운데다가 여기 뭘 줬냐면 홈펠스를 줬어요. 홈펠스는 뭐냐면 홈펠스는 이런 거야. 쉐일이라고 하는 친구가 자, 쉐일이 무엇을 받고 접촉 변성을 받아요. 접촉. 마그마와 접촉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열을 받는 거죠. 접촉 변성을 받아서 되는 것이 바로 누가 되겠습니까? 홈펠스가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쉐일이 먼저 있었고요. 얘가 들어와서 여기 주변을 뜨겁기 때문에 변성이 됐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자, 마그마 광입으로 변성작용이 일어난 지역의 지질도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규모도 크네요. 조그만 규모 아니에요. 조그마한 돌멩이인 줄 알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km래요.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기억 한번 보겠습니다. 주로 열에 의한 변성작용을 받아서 생성됐다. 지금 누구 이야기하냐면 이게 홈펠스 요거 설명하세요. 지금 이거예요. 어떻게? 열, 접촉 변성이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맞는 보기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니은. 조직은 쉐일보다 치밀합니다. 자, 홈펠스의 특징이 그런 거야. 자, 쉐일이라고 하면 어쨌든 퇴적암이잖아요. 퇴적암이 이제 쌓이고 속성작용을 받아서 퇴적암이 되는 건데 이건 변성을 받게 되는 거죠. 열을 살짝 받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쉐일, 퇴적암보다는 좀 더 치밀하고 이제 좀 더 이렇게 쉐일 같은 경우는 좀 넓게 이렇게 좀 분포가 돼 있다라고 하면 입장. 물론 넓게 우리 기준으로 넓게 돼 있지는 않겠죠. 자, 그런데 열을 살짝 받으면서 좀 더 치밀하고 단단해지게 되는 게 홈펠스의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적어보자. 치밀하다. 그 다음에 단단하다. 이런 것들이 모의 홈펠스의 특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 어때요? 맞는 보기 되겠습니다. 자, 디귿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쉐일보다 먼저 생성되었습니다. 아니죠, 요거는. 자, 쉐일이 접촉 변성을 받아서 홈펠스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홈펠스는요, 마지막에 만들어져야 됩니다. 쉐일보다는 나중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기억, 니은이 답이니까 답은 몇 번? 3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6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6번은 우리 앞쪽에서 자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등장하잖아요. 그 자원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도 한번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자, 그림 가는 왼쪽에 있는 가는 우리나라의 어느 해, 한 해가 되겠구나, 그죠? 1년. 금속 자원하고요. 금속 광물 자원하고 비금속 광물 자원의 생산량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생산이에요. 우리가 소비하는 거 아니에요? 생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얘기할 수도 있어요. 생산량과 소비량을 따로 주는 거죠. 금속 광물 자원이 이렇게 생산이 됐는데 우리가 만약에 소비가 이거보다 많았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한테 난 건 없는데 왜 이렇게 많이 썼죠? 수입을 해와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일단은 여기는 뭐냐면 생산량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생산한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는 같은 해. 자, 그러니까 요거 이제 이 자료를 얻은 이 해를 얘기하는 거죠. 비금속 광물 자원. 석회석, 규석, 고령토, 기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비금속이죠. 비금속 광물 자원의 종류별 생산 비율. 자, 석회석이 94%니까 이 비금속이 요렇게 있잖아요. 이거 전체 다 아마 합치면은 1년 동안 요렇게 나오겠죠. 한 9,600만 톤 부근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석회석은 94%니까 여기 9,600만 톤 정도의 94%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한 9,100만 톤에서 9,100만 톤, 200만 톤 이 정도 수준으로 아마 석회석은 생산이 된 것 같아요. 자, 이런 걸 이제 해석하라라는 문제가 되겠죠. 자, 이 자료에 대한 설명 옳은 것 한번 골라봅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기억 한번 볼게요. 뭐라 그랬는지. 자, 생산량은 이라고 했으니까 왼쪽에 한번 볼게요. 금속 광물 자원이 비금속 광물 자원보다 적다. 맞는 보기죠? 그냥 요거 자료 해석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니은 석회석의 생산량이죠. 그죠? 100만 톤 이하이다? 아니죠. 석회석이 94%잖아요. 그죠? 94%. 무엇의 94%? 요 친구의 94%. 아까 우리 얼핏 계산해서도 한 9천만 톤은 될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100만 톤? 그죠? 훨씬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니은은 틀린 보기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디귿 한번 보겠습니다. 비금속 광물 자원은 퇴적 광상에서 가장 많이 산출이 되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광상이라고 하게 되면 화산 광상, 변성 광상, 퇴적 광상이라고 얘기하게 되고요. 퇴적 광상에 무엇이 나오나요? 라고 하게 되면 몇 가지가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좀 떠오르셔야 돼요. 퇴적 광상에 등장하는 것들이 뭐 사금, 뭐 다른 데는 잘 등장하지 않고 이 친구가 등장하면 이건 퇴적 광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 사금이라든지 고령토라고 한다든지 그리고 요 친구 석회석이라고 한다든지 석회석이죠. 요런 친구들이 등장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게 석회석이라고 하는 거는요 거의 대부분 다 어디서 나야 돼요? 퇴적 광상에서 나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디귿에서 다시 읽어볼게요. 뭐라고 했냐면 비금속 광물 자원은 퇴적 광상에서 가장 많이 산출이 된다. 자, 석회석이 퇴적 광상이라는 건 알게 되면 오케이, 디귿 맞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기억 디귿이고요. 답은 3번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은 이제 뭐냐면 우리 지구 자기장이고요. 자기장의 변화에 관련된 문제죠. 자기장. 자, 우리 자기장이라고 하면 평각, 복각, 수평 자기력이라고 하는 그런 지자기의 3요소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평각, 복각, 수평 자기력 이후에 이제 자기장의 변화를 다루게 되죠. 일변화. 하루 동안에 변하는 것. 지구가 이렇게 자전하면서 낮과 밤이 되면서 변하고 상당히 주기적인 거죠. 그 다음에 자기 폭풍도 있었어요. 태양에서 폭발. 플레어가 나타나게 되면 지구 자기장이 교란이 되면서 갑자기 확 이상해지게 변하게 됩니다. 자기 폭풍. 그리고 이제 7번 문제가 영년 변화. 긴 시간 동안의 변화죠. 그래서 보스턴과 파리에서 평각과 복각의 변화를 언제부터요? 1800년부터 2000년대까지. 180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이렇게 변화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평각과 복각을 각각 물어보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볼게요. 1800년대부터 2000년까지, 2010년까지군요. 보스턴과 파리에서 지구 자기장의 영년 변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옳은 것을 찾아봅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기억 한번 볼게요. 자, 기억에서 1850년에 자아북극은, 자, 1850년에 보스턴 여기, 파리 1850년 여기 이렇게 이제 등장하고 있죠. 파리보다 보스턴에 가까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보시면은요
자북극과 가까울수록 복각은 커져야 돼요. 왜냐면 자북극에서 복각은 90도니까. 자, 자북 쪽에서 복각은 얼마라고요? 복각은 90도예요. 즉 90도에 가까울수록 자북극과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파리보다는요. 파리 한 66, 67 이 정도죠. 어디? 보스턴이 74도가 더 가까웠겠죠. 그래서 기억 맞는 복인가요? 파리보다 보스턴에 가까웠다. 그렇네요. 그죠? 이렇게 기억 맞는 복이 할게요. 그 다음 두 번째. 1900에서 1950년 사이. 자, 1900에서 1950년이요. 1900에서 1950년 동안 자, 보스턴에서는 이렇게 영년 변화가 생겼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영년 변화가 생겼습니다. 파리가 많이 변했네요. 그죠? 편각의 변화는 자, 편각 여기 있죠? 편각의 변화는 파리가 크겠다. 자, 파리가 보스턴에서보다 컸습니다. 자, 니은 어때요? 맞는 복이 되겠습니다. 자, 디귿. 1950년에서 2000년 사이. 자, 1950년에서 2000년 사이입니다. 이렇게 볼게요. 1950년에서 2000년 사이. 이렇게 변했고요. 1950년에서 2000년 사이. 파리는 주로 편각이 변했고요. 그 다음에 보스턴은 주로 복각이 변했습니다. 자, 그런데 연직자기력과 전자기력의 비율을 물어보고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전자기력이 이렇게 있어요. 전자기력이 지면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할게요. 자, 땅에 대해서, 지면에 대해서 나무도 한 그루 이렇게 심어 놓을게요. 자, 땅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수평 방향으로 수평 자기력이 존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연직 방향으로 연직 자기력이 존재하게 돼요. 연직 자기력. 자, 이렇게 벡터 분해를 해야 되겠죠? 자, 이때 혹시 복각이 누구던가? 그쵸? 이게 복각이에요. 자, 여기에 복각. 그러니까 전자기력하고 지금 누구 비교했죠? 전자기력하고 연직자기력 비교했죠? 전자기력 분의 연직자기력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전자기력 분의 연직자기력. 자, 전자기력 분의 연직자기력이니까 이 디귿 보기는 이렇게 보셔도 되겠는데요. 자, 이게 복각, 똑같은 복각이죠. 그죠? 이변의 길이 분의 이변의 길이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사인 복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디귿은 이런 얘기예요. 디귿은 뭐 물어보고 있는 거냐면 사인 복각을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사인 값 알고 있으니까 복각이 크면 클수록 어때요? 복각이 크면 클수록 요 값, 우리가 지금 물어보는 전자기력분의 연직자기력, 사인 값이 커지게 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보스턴에서 이것은 감소했습니다. 자, 이렇게 가니까 어때요? 복각 줄죠? 복각이 줄어요? 사인 복각, 사인 세타. 자, 복각 각도가 줄면 전체 값 주는 거 맞죠? 자, 디귿 어때요? 정답. 맞는 복이 되겠습니다. 자, 기억, 니은, 디귿 모두 정답이 되겠고요. 답은 몇 번? 5번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자, 8번 문제는 시간이 있고요. 자, X축에 시간이 있어요. 12시, 그 다음에 24시. 하루네. 하루라는 시간 동안에 해수면의 높이 변화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정형적으로 잘 나와 있죠. 그죠? 요런 거 뭐 폭풍, 해일이라든지 이런 거보다는 조석 현상에 의한 현상인 것 같습니다. 밀물, 썰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 지역에서 하루 동안 관측한 해수면의 높이 변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약 12시간, 우리가 이제 조석 주기라고 하는 12시간 25분 정도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일단 보여주고 있네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한번 골라봅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골라볼게요. 기억. T1일 때 밀물이다. 저 밀물이 어떤 물이에요? 자, 우리가 바닷가에 나갔어요. 자, 바닷가에 나갔어요. 이렇게 바닷가에 나갔어요. 물이 이렇게 있어요. 밀물이 어떤 물이에요?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해수면이 높아지는 게 밀물이에요. 나가는 게 뭐예요? 썰물. 쫙 빠져나가는 거죠. 그죠? 빠져나가게 되면 해수면이 어떻게 돼요? 낮아지는 거죠. 즉 밀물 때는요. 해수면이 높아지는 거죠. 언제가 밀물이 돼요? 요렇게 들어올 때, 해수면 높아질 때 있죠. 요 구간이 밀물인 구간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요렇게 요런 구간 밀물 구간이 되겠죠. 기억에서 뭐라 그랬지? T1일 때 밀물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맞네요. 자, 기억은 맞는 보기. 두 번째는 T2일 때와 T3일 때. 자, T2일 때가 여기고요. 그 다음에 T3일 때가 여기가 되겠네요. 그죠? 둘 다 이렇게 해수면이 높으니까 해수면이 높을 때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자, 이런 것을 만조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것들 만조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T2와 T3에서 만조 이야기를 좀 하고 있네요. 만조 시간. 자, 태양, 지구, 달의 상대적인 위치는 같을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태양과 지구와 달의 어떤 상대적인 위치가 같다. 만조, 12시간 정도 시간이 지나죠. 그러면 당연히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위치가 변해요. 자, 여기다 태양을 두고요. 여기 태양을 이렇게 둘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구가 이렇게 있어요. 자, 태양과 지구에다가 선을 이렇게 한번 쭉 그어볼게요. 자, 달은 지금 어디 있나 라고 하면 달은 지구 주변 어딘가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겠죠. 자, 이렇게 위치하고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달이 여기 있었어 라고 할게요. T1일 때, T2일 때, T3일 때 요 위치인가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아니죠. 달은 이렇게 돌아서 다시 태양과 같은 위치까지 오는데 약 30일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한 12시간 정도 지나게 되면 각도로 치자면 한 6도가량, 6도 조금 넘게 이동을 해야 돼요. 6도가량 정도 이렇게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어때요? 같은 위치? 아니다. 6도 정도면 그게 그거지라고 할 수 있지만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니은 어때요? 같은 상대적인 위치 관계다라고 얘기했으니까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위치 달라져야 돼요. 자, 이게 선생님 예로서 그냥 여기 들었지만 다른 데 짚으세요. 지금 정확하게 어느 살이 날인지 조금 날인지 이런 거 안 좋기 때문에 여기 두셔도 되고 여기 두셔도 되고 여기 어디든 상관없는데 일단은 12시간 동안에 같은 위치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디귿 볼게요. 이날 조차는 8m보다 작습니다 라고 합니다. 자, 8m가 여기 있죠. 그럼 여기가 0m예요. 자, 이날 보니까 이때 간조 때 0, 만조 때 8, 9m까지 올라가네요. 조차가 9m 정도 돼요, 이때. 자, 그 다음에 여기도 한 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얘 올라오면 한 8m 이상이 되네요. 적어도 조차가 8m보다 작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죠? 거의 9m가량 돼 보이죠? 자, 디귿 틀린 보기 됩니다. 이하다. 8m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기억 하나만 답이고요. 답은 1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9번 한번 볼게요. 9번은 자, 이런 그림을 보면 이거는 편서풍 파동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림 간은 뭐라 그랬냐면 자, 잘 보세요. 500헥토파스칼의 등압면의 고도 분포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 만약에 서울 지역이었다. 그럼 여기 지금 글자에 가려서 안 보이겠지만 서울 지역이에요. 그러면 연직으로 쭉 5,580m를 올라가면 500헥토파스칼이에요. 이런 말이에요. 만약에 C지역, A지역 한번 볼까? A지역에서 이렇게 쭉 올라오는 거죠. 쫙 올라오게 돼서 얼마 정도 여기 사이 고도가 있겠죠. 그죠? 5,340m, 5,580m니까 여기 사이 고도까지 올라오게 되면 그게 500헥토파스칼이에요.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그런 거고요. 나는 지상이래요. 딱 지상입니다. 근데 등압선만 그려놨지 여기가 기압이 높은지 높지 않은지 주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럼 우리 뭐 하셔야 돼요? 상공에서의 기압 배치를 보고 이렇게 편서풍 파동이죠. 기압골 보이세요? 자, 이렇게 5,580m고요. 이쪽으로 갈수록 어때요? 낮아지게 되죠. 자, 여기서 공기가 어떤 흐름이 생기게 되는 거냐면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따라서 움직여 나가게 되고요. 여기 왼 반시계로 이렇게 빙글 도는 모습이죠. 저기압성의 경도풍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가 기압골이 이렇게 위치할 것 같아요. 기압골. 자, 여기가 뭐라고요? 기압골. 자, 기압골. 우리가 편서풍 파동에서는요. 어느 하나 정도만 잘 기억해 두시면 나머지는 상당히 수월하다고 했습니다. 기압골 동쪽. 그러니까 C지역이 되겠네요. 그죠? C지역. 기압골 동쪽 공기가 어때? 발산. 그래서 공기를 밑에서부터 쭉 수렴이요. 죄송해요. 기압골 동쪽. 왜냐면 여기서 저기압성 경도풍이죠. 자, 저기압성 경도풍이고요. 천천히. 그 다음에 죄송해요. 발산 맞았네. 천천히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오면 고기압성이잖아요. 자, 그래서 기압골 동쪽 발산.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기를 밑에서부터 공기가 모자라니까 끌어올려야 돼요. 밑에서부터 쫙 끌어올려야 돼요. 그래서 지상 요 위치죠. 아까 여기 C 위치에 있는 저기 밑으로 가면 여기 D가 되어 있고요. 이게 D가 뭐가 되겠습니까? 저기압.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쪽은 그래서 저기압.
그러면 요걸 가지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에서 뭐라 그랬냐면요. A와 C의 고도는 같습니다. 자, A는 지금 고도상으로 여기고요. 500헥토파스칼의 등압열의 고도잖아요. A, B, C는 모두 500헥토파스칼에 있대요. 그러면 A는 여기 고도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쭉 이선 가게 되면 C랑은 완전 다른 고도예요. 그죠? C는 조금 더 낮은 고도예요. 그러니까 같은 고도예요 라고 얘기한 건 잘못된 보기죠. 같은 기압이에요 이러면 맞는 얘기죠. 동일한 500헥토파스칼입니다. 이건 같겠지만 여기서 고도가 같아요. 이건 틀린 보기 되겠습니다. 두 번째, B에서는 고기압성 회전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 공기가 움직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반시계로 돌게 되죠? 이런 건 뭐죠? 저기압성 회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건 틀린 보기. 그 다음에 디귿. D에서 저기압이 위치합니다. 그렇죠. D에서 저기압. 기압골, 동쪽, 발산, 지상, 저기압. 이렇게. 그래서 디귿만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고요. 자, 혹시 이게 저 잘 모르겠는데 약간 좀 찜찜한데요 라고 하게 되면 자, 요거는 이렇게 좀 체크를 해놨다가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우리 수능 특강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개념 강의 있잖아요. 그 일을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차근차근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디귿 하나 정답 나오고요. 답은 2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도 한번 슬쩍 봅시다. 자, 10번 문제는 이제 해파에 관련된 물음이 되겠고요. 지금 보시면 50, 30, 10, 30, 50이죠. 단위 미터예요. 50m, 30m, 10m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얼핏 이 문제를 또 자세하게 보지 않으셨다면 50, 30, 오케이 이쪽으로 수심이 얕아지겠네 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니었던 거죠. 어디가 제일 얕아요? 여기 중앙이 제일 얕고요. 이쪽으로 갈수록 다시 어떻게 돼요? 깊어지고 있죠. 자, 그러니까 이게 해파가 진행이 되는데 여기 해파 문제를 읽어보시면 수심 분포 나타내고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A 지점을 지날 때 여기 지날 때 지금 파장이 2km라고 합니다. 2km 얼마야? 2000m죠. 자, 이 파장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거를 2분의 1 하면 1000m, 1km. 자, 여기 수심이 1km보다 깊으면 여기는 심해파라고 하면 돼요. 근데 1km 전혀 아니다. 그죠? 이거를 20분의 1을 할게요. 자, 이 친구들을 어떻게 20분의 1을 해주게 되면 얼마 나오죠? 100m. 즉 100m보다 얕은 곳에서는 1000해파가 돼. 즉 여기는 수심이 다 100m보다 얕죠. 1000해파로 진행할 거야. 이걸 이제 준 겁니다. 요 지역에서는 어찌됐든 이건 1000해파야. 이렇게 준 거죠. 수심의 변화만을 고려합니다. 다른 거 고려하지 않겠어. 수심의 변화만을 고려할 때 물음에 한번 답해 볼래요?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자, 기억 뭐가 되겠습니까? 속도는 자, 우리가 1000해파잖아요. 자, 그러니까 1000해파가 진행할 때 속도 V는 루트 어떻게 나옵니까? GH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수심에 관련돼요. 그러니까 여기 빠르고 느리고 느리고 더 느리고 다시 빨라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에서 뭐라 그랬니? 속도는 A에서가 B에서보다 빠르다. A가 B보다 수심이 깊니? 라고 물어본 거죠. 깊네요. 동그라미. 맞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니은. 파장은 B에서가 C에서보다 길다. 자, B고 C가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파가 진행을 하게 될 때 여기서 속도가 느리고 여기서 속도가 빠르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자, 니은과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한번 보세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외우고 계실 거예요. 속도가 느려지니까 파장이 짧아지겠지. 파고가 커지겠지. 요건 우리 해일할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먼 바다에서부터 해일이 들어옵니다. 지진 해일. 수심이 얕아지게 되면서 속도가 느려지게 되고요. 속도가 느려지니까 파장이 짧아지고 파고가 커집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냐면 파도를 이렇게 출렁출렁 이렇게 한번 그려보세요. 이 친구들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냥 보세요. 마루가 진행을 하고 앞에 마루가 진행하는데 만약에 속도가 느려지게 되면요. 앞에 가고 있는 마루는 느려지는데 뒤에 가는 마루는 좀 빠르거든요. 그럼 당연히 마루 사이 간격이 어떻게 돼요? 좁혀지게 돼요. 그래서 속도가 느려지는 구간에서는요. 파장이 짧아지게 됩니다. 근데 속도가 다시 빨라지는 구간에서는요. 자, 뒤에 오는 파는 느린데 마루가 이렇게 진행하는 건 느린데 앞에 진행하는 마루는 빠르단 말이에요. 다시 파장이 길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니은은 다시 해볼게요. 파장은 B가 길겠어? C가 길겠어? 라고 물어본 거니까 C가 긴 거죠. B에서가
C에서보다 길다라고 했으니까 니은은 틀린 보기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볼게요. 물 입자는 원운동합니다. 자, 천해파는 원운동 아니에요. 그죠? 다 원운동이죠. 원운동은 누구였죠? 심해파. 만약에 이게 수심이 1km보다 깊은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원운동입니다. 맞는 보기가 되겠지만 완전 천해파잖아요. 타원운동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억 하나만 답이고요. 답은 그러면 1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는 평광현미경이 되겠네요. 그죠? 평광현미경이고요. 자, 문제를 보시면 하나는 뭐 직교, 하나는 개방이다. 근데 순서가 없다라고 얘기했고요. 우리는 그걸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표는 평광현미경을 재물대를 돌리면서 여기선 0도, 여긴 15도. 그러니까 뭐 45도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15도 정도만 딱 돌렸네요. 암석 박편을 관찰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A와 B는 뭐냐면 서로 다른 광물이에요. 자, A랑 B는 다른 광물이래요. 자, 지금 B가 이렇게 되어 있는 친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광물 이렇게 찍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봐주세요. 자, 이 친구가 그냥 B라고 하시면 돼요. 이렇게 B. 그 다음에 A라고 하는 친구는 누군가라고 했더니 A는 이렇게 생긴 이 친구 얘기하는 거예요. 자, 뭐냐면 이렇게도 보고 이렇게도 보면 A 영역 이렇게 색깔 딱 구분되는 거 보이시죠? B랑.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B랑 A. 이렇게 서로 다른 광물이고요. 가와 나는 각각 개방과 직교 니콜 중 하나입니다. 자, 첫 번째 개방과 직교 니콜 중 하나입니다. 혹은 순서가 없습니다. 찾아내셔야죠. 자, 직교는 상하부 니콜을 둘 다 넣은 상황이고요. 개방은 상부 니콜을 뺀 거예요. 누가 더 어둡게 보일 수 있어요? 광물들이 전반적으로 시야가 어둡게 보이는 건 직교 니콜이죠. 자, 그래서 가가 바로 누구예요? 직교가 되겠습니다. 나가 뭐예요? 개방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럼 요거 이제 찾았고요. 자, 그 다음에 직교 니콜에서 A와 B가 모두 지금 투과되어서 보이죠. 완전하게 깜깜하게 보이는 거 아니죠. 빛이 투과가 안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A와 B는 모두 광학적인 이방체임을 알 수가 있어요. 광학적 이방체. 만약에 등방체였다면요. 직교에서 완전 까맣게 까만 친구 어디 갔을까? 뭐 이런 친구처럼 계속 까만 거죠. 얘도 까맣고요. 얘도 까맣죠 지금. 조금 돌려도 이런 것들은 아마 등방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B나 A 같은 경우는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광학적인 이방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 한번 볼게요. 상부 니콜을 넣은 것, 즉 직교 니콜은 이라고 한 거네요. 그죠? 직교 니콜은 누구였어요? 가죠. 가는 상부 평광판을 넣은 상태다. 그래요. 자, 직교 니콜인지 개방 니콜인지 선택하세요. 찾아내세요. 한 거고요. 자, 니은 A는 다색성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다색성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개방에서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직교에서는 소광과 간섭색이에요. 개방에서 어떤 거요 보여야 되냐면 약간 돌렸을 때 투과되는 정도가 좀 달라지게 돼요. 이방체니까. 그래서 색이 살짝 달라진다든지 밝기가 달라진다든지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보세요. A가 처음에 이랬는데 색깔 좀 달라진 거 보이세요? 너무 확실하게 달라졌네요. 그죠? 그래서 A와 같은 친구는 뭐예요? 바로 지금 현재 다색성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니온도 어때요? 맞는 보기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한번 볼게요. 디귿. B에 입사한 빛의 진동 방향이 서로 다른 두 개의 광선으로 갈라집니다. 자, B라고 하는 친구는 뭐라 그랬냐면 뭐라고? 입사한 빛은 B로 이제 들어온 빛이에요. 들어온 빛은 진동 방향이 서로 다른 두 개의 광선으로 여기까지 이게 무슨 얘기죠? 빛이 들어왔는데 진동 방향이 서로 다른 이제 서로 수직으로 이렇게 진동 하나는 이렇게 진동하는 거고 하나는 이렇게 진동하는 두 개의 빛으로 갈라진다. 즉 뭐예요? B는 복굴절 하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복굴절 하나요. 어때요? 하는 거죠. 광학적인 이방체잖아요. 직교 니콜에서 지금 보일 수 있다라는 거, 투과될 수 있다라는 거는 광학적인 이방체고 복굴절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즉 A든 B든 이런 일이 벌어져야 돼요. 두 개의 광선으로 갈라집니다. 맞는 보기가 되겠네요. 기억 니은도 이거 모두 맞고요. 답은 5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1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12번이고요. 요거는 이제 해일에 관련된 문제예요. 자, 하나는 조석 현상에 의해서 해수면의 변화를 나타낸 거고요. 하나는 그 태풍에 의해서 나타난 겁니다. 자, 폭풍의 일이 발생한 어느 해역에서 해수면의 높이 변화를 태풍과 조석의 영향으로 구분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조석에 의한 게 누군지 찾으실 수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삐쭉삐쭉한 거 말고요. 뭔가 깔끔하게 변하는 친구 있죠. 주기적으로 대략적으로 12시간 한
15분 정도 만에 어떻게 변하는 친구. 자, 이게 이제 뭐냐면 조석에 의해서 변하게 되는 거죠. 자, 요 조석. 그러면 요 친구 있죠? 이게 뭐냐면 태풍에 의해서. 아마 그러니까 태풍이 가장 근접했던 시기가 요 부근이 아닐까. 여기가 가장 태풍에 의한 피해가 큰 지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네요. 자, 해수면이 높으면 피해가 큰 거죠. 자, 그러니까 요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린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마 피해는 이때가 꽤 컸을 것 같은데요. 그죠? 시간대도 만조 시간대인데 태풍에 의해서도 지금 많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뭐 조석 현상에 의해서 한 40cm 정도 높아졌고요. 태풍에 의해서 한 50cm 정도 높아졌으니까 실제적으로 아마 해수는 90cm 정도 높아진 상태였겠네요. 그러면서 이제 파도도 많이 쳤기 때문에 아마 좀 위험한 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T2는 태풍에 의해서는 많이 높아졌지만 조석의 현상이 다시 낮아졌기 때문에 이때만큼 높아지지는 않았겠네요. 예를 들면 이거에 의해서 한 0m 정도, 요거에서 한 5, 60m, 5, 60cm 정도. 자, 그러니까 여기가 실제로 한 50cm, 60cm. 아까 이거 한 90 정도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훨씬 더 해수면이 높았고 피해가 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기억 볼게요. 기억은 만조, T1은 만조입니다. 라고 얘기했네요. 그쵸? 만조, 높아졌죠? 간조, 만조, 간조, 만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D는 T2일 때, T2 여기 있네요. 태풍에 의한 해수면의 상승은 약 30cm 정도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T2일 때, T1이 있고요. 그 다음에 T2가 있습니다. 태풍에 의한 거죠. 이렇게 있어요. 태풍에 의한 그 해수면의 상승은 30cm입니다. 아니요. 30cm 이상입니다. 라고 지금 해놨죠. 그죠? 자, 보면 아까 우리가 한 50cm 정도 올라간 것 같아. 라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죠? 아니면 뭐 우리 여기서 비교하더라도 꽤 높은 순간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태풍에 의해서 한 30cm 이상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조석 현상도 이 정도니까, 그죠? 자, 그러니까 니은 어때요? 요거 맞는 이야기. 그 이상이다라고 하니까 태풍에 의한 변화는 이렇게 됩니다. 아, 선생님 아까 분석 조금 잘못했네요. 이 둘 다 여기 왼쪽을 읽으셨네요, 그죠? 요거는 오른쪽을 읽어야 되고요. 요거는 왼쪽을 읽어야 돼요. 약간 수정해야 되겠다. T1일 때 조석에 의해서는 요만큼, 한 250cm 정도. 태풍에 의해서는 요만큼. 이렇게 이제 읽어야 되는데. 아까 둘 다 이렇게 읽었네. 선생님 계속 여기를 못 보고요. 시야가 좁았던 거지. 이쪽만 봤네. 여기 조금만 돌려보니까 얘가 보였네. 자, 아무튼 30cm 이상입니다. 태풍에 의한 거니까 저렇게 이제 저쪽 축을 보셔야 되는 거죠. 자, 니은 맞는 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디귿 한번 볼게요. 해수면의 높이는 T2일 때가 T1일 때보다 높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그죠? 여기서 해수면이 이렇게 차이 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조석에 의한 거는 한 250이고요. 태풍에서 50이니까 한 3m 정도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조석에 의해서는 한 120, 30 뭐 이 정도고요. 태풍에서 한 50, 60 정도 되니까 뭐 3m 되지 않죠, 그죠? 뭐 한 2m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T1일 때가 좀 더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T2가 높다라고 했네? 그러면 디귿은 틀린 보기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기억니은이고요. 답은 3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우리 13번 봅시다. 13번은 우리 한반도에 우리 지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제 문제에서 하나는 경상도층군이고요. 하나는 평안도층군, 하나는 대동도층군이야. 이렇게 이제 줬기 때문에 조금 수월하게 볼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특히 이 경상도층군 같은 경우는요. 조건이 주어지지 않더라도요. 여기 적혔어. 그럼 경상도층군이야. 이 정도는 아시죠. 경상도층군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 영역 있죠. 요 영역을 조금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C가 사실은 뭐 굳이 문제를 보지 않더라도요. 이쪽이 경상누춘군이다 라고 하는 게 나와야 됩니다. 자, 문제 읽어보세요. 생성 시기가 다른 세 지층 A, B, C가 있습니다. A, B, C 이렇게 있게 되겠고요. 경상누춘군, 대동누춘군, 평안누춘군 중 하나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고생대 지층이 조선누춘군이 있고 평안누춘군이 있었어요. 조선누춘군이 먼저, 평안누춘군이 나중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생대 지층을 보게 되면 대동누춘군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상누춘군이 있게 됩니다. 지금 주어진 게 세 개가 주어져 있죠. 평안누춘군, 대동누춘군, 경상누춘군 이렇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고생대 지층은 어디 있나요? 라고 했을 때 강원도 쪽에 많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건 평안노춘군이 누구냐면 이렇게 이 친구 있죠? 강원도 쪽에 있는 이 친구가 되겠습니다. B가 바로 누구죠? 평안노춘군이 되겠습니다. 경상노춘군이 C, B가 평안노춘군. 이렇게 대동노춘군은 사실은 별로 잘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요런 살짝 이렇게 보이고 있죠? 이게 대동노춘군이에요. 자, A가 대동노춘군. 자, 그러니까 여기 이 친구 A 이렇게 이제 선택해 주시면서 문제를 풀면 수월하게 풀 수 있겠다. 자, 기억 한번 볼게요. A는 속림 변동에 의해서 변성되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A, 이 친구죠. 자, 중생대가 아주 활발한 지각 변동을 겪게 되는 시간이 되겠고요. 경상노춘군 이후에 불국사 변동이 생긴다라고 합니다. 자, 불국사 변동에 의해서 C가 변성이 되는 거죠. 자, 요렇게 B, A와 C 사이, 대동과 경상 사이에 대보 조산 운동이 나타나게 되고요. 대보. 그 다음에 속림 변동은 이때 이 사이에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냐면 이걸 물어본 거죠. 기억에서. 속림 변동이 이거를 혹시 변형시켰겠니? 라고 했는데 이거 있기도 전에 변성이 있었던 거죠. 변형이 일어났던 거죠. 당연히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기억. 틀린 보기입니다. 두 번째, B는 육성층이 나타납니다. 평안노춘군에 육성층 나타나나요? 라고 했을 때 해성층과 육성층을 요 정도로 구분짓죠? 해성층 하게 되면 평안노춘군 하부를 포함해서 요 정도가 뭐예요? 해성층이었고요. 육성층은 어디였니? 라고 하면 평안노춘군 상부를 포함해서 중생대에 우리 등장하는 전반적인 지층이 뭐예요? 여기가 육성층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안노춘군에 지금 현재 육성층 나타나니 맞아요. 해성층 나타나니 맞아요.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B에서 육성층이 나타난다? 예, 나타납니다. C와 A에서도 육성층 나타나나요? 예, 라고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D가 볼게요. C에서 응유암이 산출이 됩니다. 자, 경상노춘군의 응유암이 산출이 됩니까? 오케이, 요거 맞다고 보시면 돼요. 동그라미. 그래서 요거는 그냥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고요.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라는 걸 요거는 그냥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어떤 원리에서 나타난다 이런 것보다는 경상노춘군에 이렇게 응유암층이 나타나고 있어. 이런 건 이제 잘 알아둬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혹시 응유암층 생소한데요? 라고 하시면 마찬가지 다시 우리 개념적인 면으로 돌아가서 어디 저기 수능 특강 같은 데 보면 요거 쭉 다 설명이 돼 있단 말이에요. 차근차근 요렇게 한번 읽어봐 주세요. 막 너무 기억하려고 읽지 마시고요. 읽어주세요. 쭉 읽어주시면 자, 우리가 응유암 가지고 찾으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응유암이 나오나 그런 거 한번 보면서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혹시 또 다른 문제가 등장하든 다시 동일하게 또 읽어주세요.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이렇게 공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니은디귿이니까 답은 4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14번은 이제 뭐냐면요. 지진파 문제가 되겠죠. 자, 이쪽 부분도 약간 난이도가 높아진 것 같아요. 그죠? 앞쪽은, 뭐 13번도 약간 난이도가 있긴 했지만, 자, 뒤쪽으로 갈수록 이제 점점 난이도 높아졌고요. 자, 어느 지진의 진원에 따른 PSC, 진원 거리에 따른 PSC. 아, 지금 15km 정도 가면 PSC 2초 나와야 돼. 30km 가면 4초 나와야 돼.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PSC를 그 다음에 표는 오른쪽이죠. 지진이 발생한 후 관측소 A, B의 S파가 최초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 관측소 A까지 S파가 5초 걸렸대. B까지 15초 걸렸대. 야, 그러면 이 거리가 한 3배 정도 차이 나네요. 왜냐면 밑에서 보면 P파, S파 속도는 각각 일정하고, 자, P파는 P파끼리 속도가 일정하고요. S파는 S파끼리 속도가 일정하다는 거죠. P파의 속도는 얼마? 5km/s입니다. 자, S파의 속도가 5km가 아니에요. 그죠? P파가 뭐라고요? 5km예요. 아우, 자, 5km니까, 이거 5km 1초 걸렸네. 1초. 5초 걸렸네. 5km, 5, 25. 25km 거리겠구나. 이러시면 틀린다라는 거죠. 이건 S파고요. 주어진 조건은 P파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가 이제 자료가 끝이거든요. 그러면 밑에서 이제 물어보는 게 이런 걸 막 물어봐요. S파 속도 얼마니? 그 다음에 B에서 진원 거리가 얼마니? 거리 얼마니? 이런 거 구해야 되니까 S파 속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거 볼게요. PSC 나오고요. 진원 거리 나오게 되죠. 자, 진원 거리를 선생님 D라고 둘게요. D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P파의 속도, S파의 속도. P파의 속도 곱하기 S파의 속도.
PSC 이런 거 혹은 이런 거 S파의 속도가 느리죠. 그래서 S파가 진원까지 오는데 걸리는 속력분의 거리니까 시간, P파가 여기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뭐라고요? PSC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요. 자, 보세요. 위의 자료에서 진원거리와 PSC가 주어져 있어요. 자, 진원거리와 PSC가 주어져 있고요. 문제의 조건에서 P파의 속력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풀면은 누가 나와요? S파의 속력이 나오게 되겠고요. S파의 속력을 아니까 요거 가지고 거리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 해볼게요. D를 얼마로 둘 거냐면 한 30 정도로 둘게요. 30. 진원거리 30. 자, 그러면 요거 가지고 이렇게 한번 볼게요. S파의 속력분의 30 빼기 P파의 속력 아까 얼마라 그랬죠? 5라고 문제에 나와 있었어. 5km/s로 얼마? 30을 갔더니 PSC가 얼마가 나와요? 4초가 나와요.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 얼마죠? 6. 넘어가면 10. 나누면 3. 따라서 S파의 속력은 얼마? 3km/s. 자, 3km/s로 5초를 갔다고요? 진원거리 얼마? 3, 5, 15km 진원거리. 3, 15. 15초 걸렸어요. 얼마 되겠어? 45km. 이렇게 되겠습니다. 내가 혹시 잘 구했나라고 생각이 든다면요. P파의 속력으로 걸리는 시간 구한 다음에 PSC 맞춰보면 동일한 결과 딱 나오게 될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S파의 속도는 2.5km/s다. 틀렸네요. 3이죠. 그죠? 두 번째, B에서의 진원거리는 45km. 방금 구했어요. 그죠? 45km. 니은 맞는 보기 되겠습니다. 디귿, P파가 최초로 도착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B에서가 A에서보다 6초 깁니다. 자, 이거를 뭐 이제 식을 대입해서 구하셔도 되고요. 그죠? 아니면 그냥 풀어버리셔도 되고요. 자, 여러분들이 최초로 생각나는 방식대로 빠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P파가 5km/s로 가잖아요. 자, 5km/s로 가니까 요거 가는데 몇 초 걸립니까? 요거 P파 3초 걸려요. 요거 몇 초 걸려요? 9초 걸려요. 자, 그러면 사이 간격 얼마 나옵니까? 6초. 오케이. 그래서 6초. 디귿 맞는 보기. 이렇게 됩니다. 아니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3km/s로 갈 때는 이 거리 차이에 의해서 한 10초 차이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5km/s로 가면 그거보다는 훨씬 좀 차이가 짧게 걸립니다. 5분의 3배 이렇게 걸리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6초 이렇게 이제 구하시든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처음에 생각나는 방식대로 딱 한번 풀어주세요. 자, 니은 디귿 정답이고요. 답은 4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1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은 뭐냐면 이렇게 뭔가가 주어져 있네요. 그죠? 뭐가 됩니까? 그린 가와 나는 서로 다른 지역에서 등합선의 분포입니다. 1008, 1012, 1016 이렇게 나타나요. 등합선의 분포 1996, 992. 자, 이렇게 이제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이쪽이 기압이 높은 쪽이고요. 나는 여기가 기압이 높은 쪽이에요. 기압 경도의 방향이 지금 현대 반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반대 방향이에요. 두 지점 A, B의 부는 지상풍이. 자, 이건 지상풍이래요. 지상, 하긴 뭐 기압이 1000헥토파스칼 정도니까 지상이네요. 지상풍이고요. A와 B는 동일한 위도상에 위치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중력, 가속도 이런 거 동일한 값이다. 뭐 다른 거 좀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작용하는 기압 경도력의 크기는 같다. 자, 그러니까 A든 B든 기압 경도력의 크기는 똑같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옳은 거 골라주시고요. 조건이 있네요. 두 지역에서 지표면의 상태는 동일하다. 상태가 동일하다는 얘기는 마찰이 동일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여기 한번 보세요. 기압 경도력이 둘은 동일하니까 뭐 여기서 선생님이 한 2칸 정도 크기로 하나 그려놓을게요. 자, 기압 경도력이 어디로 작용하나요? A와 같은 경우 이렇게 작용합니다. B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작용하는 게 기압 경도력입니다. 자, 이게 기압 경도력이에요. 기라고 적을게요. 기압 경도력, 기압 경도력. 자, 근데 기압 경도력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반대편으로 당연히 누가 작용해야 됩니까? 마찰력이 작용해야 돼요. 전향력이 그러면 어디로 작용해내야 되나요? 라고 하면 당연히
이쪽으로 전향력이 작용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전향력이 얼마나 됩니까? 라고 하면 전향력은 이 정도 작용하게 되겠고요. 마찰력은 얼마만큼 돼야 될까요? 자, 이렇게 마찰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바람 방향 오른쪽 직각으로 전향이 작용하죠? 북반구. 자, 여기도 볼게요. 기압경도로 이렇게 작용하면 마찰력은 어디로 있어야 돼요? 이쪽으로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전향력이 어디로 작용해야 돼요? 이쪽으로 해서 0이 나오지는 않죠, 힘이. 자, 어디로 돼야 되겠습니까? 이쪽으로 작용해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전향력은 작용해야 되겠고요. 요만큼이 뭐가 되겠어요? 자, 전향력. 마찰력 얼마만큼? 이만큼 마찰력이 되는 거죠. 자, 이것도 진행하는 방향이 오른쪽이기 때문에 북반구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한번 볼게요. 자, A와 B는 북반구에 위치합니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기하과 때 맞는 보기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는 A가 B보다 낮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걸 보시냐면 이런 거 보시면 돼요. 자, 요렇게 보면 여기에 세타예요. 경각이라고 하는 거죠. 세타. 이렇게 보면 이게 뭐죠? 이게 세타, 경각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되게 되면 무엇을 봐주시는 거냐라고 하면 이 세타가 작으면 작을수록 지균풍이 되는 거예요. 나란하게 움직여버리게 되는 거죠. 즉, 좀 더 어때요? 마찰력이 작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타가 작으면. 세타가 크면 뭐가 되는 거죠? 좀 더 지상에 가깝고 마찰력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얼핏 그려도요, 이렇게 그려도 마찰력이 조금 큰 거 보이시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세타가 크면 마찰력이 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런 걸 하나 만드셔도 돼요. 자, 세타가 여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둘게요. 요거 세타. 요건 90 마이너스 세타. 그럼 요거 세타죠. 그죠? 자, 그러면 요거 길이 땡땡, 요거 길이 땡땡 같아요. 기압 경도는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보세요. 자, 니은 보실 때 요런 거 한번 보세요. 우리가 전향력이라고 하는 힘은 기압 경도력에다가 곱하기 무엇을 해주면 좋을까요? 라고 하는 거죠. 자, 요거랑 요거의 관계니까 코사인 세타 관계거든요. 자,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뭔 얘기냐면요. 세타가 0이면 아까 지균풍이라 그랬죠. 아, 지균풍이 되면 코사인 0은 1이잖아요. 전향력과 기압 경도력이 같은 지균풍이 불어.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마찰력이라고 하는 힘은 기압 경도력에 곱하기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사인 세타가 되게 되죠. 즉 뭐냐면 세타가 0인 지균풍이 불게 된다면 마찰력은 없어 라는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이 세타 자체가 뭐냐면 얼마나 마찰력이 작용했니 라는 것이 되기 때문에 크면 클수록 지상에 가까운 거야. 자, 이쪽이 지상에 가깝고요. 여기가 좀 더 높은 마찰력이 작게 작용합니다. 마찰력이 이쪽이 크고 여기가 작아요. 근데 문제의 조건에서 지상의 상태가 균일하다 이렇게 줘버렸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더 높은 곳이죠? 가가 높은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 높이는 A가 B보다 낮습니다. A가 B보다 높아야죠? 자, 니은은 틀린 보기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D가 볼게요. A와 B에서 지표면 마찰이 커지게 된다면 자, 지표면에 마찰이 커지게 된다면 자, 기압 경도력은 그대로인데 마찰력이 커진다고요? 자, 세타가 어떻게 돼요? 커져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상풍의 방향은 모두 시계 방향으로 변한다. 잘 보세요. 세타가 커지게 되면 이렇게 틀어지게 되네요. 그죠? 시계 반대인데? 세타가 커지게 되면 이렇게 틀어지게 되네요. 시계 방향이 아니네요. 그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틀어져야 됩니다. 디귿 틀린 보기 되겠습니다. 기억 하나만 답이고요. 답은 1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볼게요. 자, 16번은요, 자료를 이제 어떻게 해석해 주십니까? 라는 걸 잘 보셔야 되고요. 우리가 이 16번과 같은 경우는 이 자료를 보시면 돼요. 어떤 자료를 보시냐면 이런 자료를 한 번 정도는 보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있는 자료. 한 번 정도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있고요. 여기가 밀도가 로우 1, 밀도가 작아요. 여기가 로우 2, 이렇게 되는 이런 거. 즉, 선생님이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밀도가 급변하는 곳이 있어요. 그렇다면 해수면의 경사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과는 반대편으로 됩니다. 요거예요. 자, 그런데 이 자료에서 밀도가 급변하는 곳을 찾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게 되면 이런 걸 좀 찾아주시면 돼요. 수온이 급변하는 곳이 결과적으로 밀도가 급변하는 곳이에요.
왜냐면 밀도에 영향을 주는 수온과 염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온이 급변하는 층 여기 한번 찾아주세요. 그럼 이렇게 좀 조밀하게 보이시죠? 요런데 쫙 이렇게 이 조밀하게 보이는 게 이쪽으로 경사져 있어요. 조밀하게 보이는 친구가 이렇게 경사져 있어요. 그죠? 조밀하게 보이는 친구가 이렇게 경사져 있고요. 조밀하게 보이는 게 이건 약간 뭐 경사가 있는 듯 마는 듯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해수면의 경사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는 거냐면 해수면의 경사를 거꾸로 이렇게 보시는 거야. 이게 해수면이에요. 해수면. 자,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자료를 통해서 해수면의 경사를 알아내고요. 해수면의 경사를 알아낸 다음에 해수가 어디로 움직이는지를 알아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E니까 A, B, C, D, E 이렇게 되겠고 우리가 아는 게 약간 해수가 여기가 북쪽도 해류가 이렇게 흘러가면서 이렇게 들어왔다가 쿠로시오 해류를 타고 이렇게 와서 그 다음에 북태평양 해류로 빠지는 걸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아마 A는 저렇게 들어가는 방향. 우리가 A, B, C, D, E니까 이쪽에서 바라본 거잖아요. 아마 들어가는 방향에 해수 되지 않을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경사졌죠. 수압 경도력 오른쪽으로. 이쪽으로. 그러니까 북쪽이죠. 전향력 남쪽으로. 진행하는 방향의 어느 방향? 오른쪽으로 전향력이 작용하게 되겠습니다. 여기는 반대네요. 그죠? 아, 요쪽이 그럼 북쪽도 해류구나. 자, 그럼 여기는 적도 반류가 되겠네요. 자, A에서 B는 지금 현재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면, 해수가 뚫고 나오는 상황이에요. 촤! 그러니까 해수가 이렇게 지금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적도 반류가 되겠네요. 5에서 10도 사이 정도니까 적도 반류 맞네요. 자, 그럼 요거는 뭐예요? 들어가는 방향으로 되겠죠? 해수가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이제 북쪽도 해류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쭉 가서 C 이렇게 되고요. D나 E 같은 데 보면 여기 경사 한번 보세요. 여긴 장난 아니죠? 엄청나게 이렇게 경사가 지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정말 해수면의 경사가 정말 이렇게 확 어떻게 돼야 되니? 얘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구나. 확 이렇게 엄청나게 경사가 급한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러니까 D 같은 경우는 아주 빠른 속도로 어때요? 뚫고 나와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아주 빠른 속도로 DE 구간을 확 뚫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빠르게 움직이니까 우리가 서한 강화 현상 이런 거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저기 기억 보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 B, C 중에서 해수면의 A, B, C 여기네. 해수면의 높이가 B가 가장 낮죠. 가장 낮은 지점은 B입니다. 라고 했네요. 맞고요. 두 번째, BC 구간. BC 구간이에요. 지역류에 작용하는 전향력은, 자, 수압 경도력은 왼쪽, 높은 쪽에서 낮은 쪽, 전향력은 오른쪽이죠. 그러니까 오른쪽이 어디냐면 이쪽이니까 아마도 북쪽 방향으로 전향력이 작용하고 있겠네요. 자, 전향력은 남쪽 방향이다. 틀린 보기. 그 다음에 디귿 어때요? 디귿은 DE 구간은 서한 경계류가 흐릅니다. DE 구간은 아주 경사가 심하게 나타나 있죠. 밀도가 급변하는, 즉 수온이 급변하는 층의 경사가 완전히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정말 심하게 해수면의 경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서한 경계류, 서한 강화 현상 이야기죠. 서한 경계류가 아주 폭이 좁고 깊고 강하게 흐릅니다가 서한 강화 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자료를 해석하시면서 디귿 맞구나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맞으니까 답은 기억 디귿이니까 3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17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은 상승하는 공기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문제 푸시면서 상승 연결 고도까지 높이가 h인데요. 이 이후 산의 정상까지도 h인지 확인해 보셨어요? 자, 볼게요. 공기 덩어리가 산을 타고 넘어갑니다. 온도에 따른 포화 수진 기압 오른쪽에 이렇게 나타내고 있고요. A 지점과 B 지점에서 공기 덩어리 각각 23도와 28도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가 23도이고요. B 지역이 지금 현재 28도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타고 넘어갔더니 얼마나 차이 난다고요? 5도가 차이 났죠. 자, 이런 게 약간 우리 문제를 풀 때 있어서 좀 빠르게 풀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여기서 올라갈 때 기온이 떨어지는 거랑 여기서 내려올 때 상승 연결 고도니까 요거랑 동일해요. 자, 이게 100m당 1도씩, km당 10도씩 떨어졌다면 이 친구는 100m당 1도씩, km당 10도씩 올라가게 돼요. 건조 상태니까. 차이는 어디서 생기게 되는 거냐면 여기서 생기게 돼요. 자, 여기는 어때요? 습윤 단열 감류를 통해서 얼마씩? 100m당 0.5도씩. 이 구간은요. 이 구간은
건조 단열로서요. 100m당 1도씩. 그럼 여기 100m 차이 나게 되면요. 이거 0.5도 떨어지고 이거 1도 올라가요. 그죠? 그럼 요 구간이 100m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얘랑 얼마 차이 나게 돼요? 0.5도 차이 나게 돼요. 근데 얼마 차이 났다고요? 결국에는 5도가 차이 났기 때문에 요게 1km임을 알 수가 있어요. 요거 가지고요. 아시겠죠? 그러면 요것도 1km니까 좀 쉽게 갈 수 있겠구나. 자, 한번 내가 그럼 맞나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세요. 이게 맞나? 자, 기온이 23도잖아요. 자, 1km로 올라가면 자 건조 단열이죠. 킬로미터당 10도 떨어지니까 얼마 돼요? 여기는 13도가 돼요. 이 구간에서는 13도. 자, 여기서부터 얼마씩 떨어집니까? 5도씩, 0.5도씩 떨어지게 되죠. 1km 올라가면 5도 떨어집니다. 얼마 나와요? 8도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게 건조 단열로 올라가죠. 2km 올라가니까 20도로 올라가게 돼요. 28도. 오케이? 나 잘 풀었어. 그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슬점 적어볼게요. 상승 응결고도가 1km가 되기 때문에 상승 응결고도 H는 125에 기온 빼기 이슬점 해주시면 돼요. 1km 나오기 위해서 8도 차이 나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얼마 되겠습니까? 8도를 빼주세요. 15도가 이슬점이 돼요. 자, 이슬점 올라갑니다. 1km 올라가면 2도 떨어지게 되죠. 15 빼기 2는 13. 아, 이슬점 똑같네요. 그죠? 상승 요구도 맞아. 이런 숫자들이 다 맞아 떨어져야 돼요. 자, 다시 1km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수분 단열로 가는 거 아니죠? 수분 단열로 가야죠. 이슬점 감률로 가는 거 아니죠? 똑같이 변해야 돼요. 자, 이후에 1km당 2도씩 올라가기 때문에 4도가 올라가게 되고요. 도착하면 이슬점은 12도가 되겠습니다. 15도, 12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요걸 가지고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기억. H는 1200m입니다. 틀렸네요. 그죠? 우리 구했어요. 1km라고 하는 걸 구했습니다. 두 번째, A에서 공기 덩어리의 이슬점은 15도입니다. 예, 맞습니다. 디귿, B에서 공기 덩어리. 자, B에서 공기 덩어리 여기 있네. 넘어온 거죠? 수증기압은 지금 12도잖아요. 그죠? 이슬점이 12도죠? 이슬점이 12도면 요거 보시면 12도 찾아주세요. 12도에서 포화 수증기압이 14잖아요. 그죠? 무슨 얘기냐면 현재 이슬점이 12라는 건요. 12도까지 떨어지면 포화된다는 얘기예요. 즉 현재의 수증기량은 이슬점에서의 포화 수증기압과 같습니다. 즉 현재 수증기압이 약 14 헥토파스칼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15 헥토파스칼보다 크다라고 했네요. 15 헥토파스칼보다 작다. 자, 우리 14니까 그랬으면 이제 맞는 보기가 되는데 크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틀린 보기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틀린 보기 답은 니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이네요.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고요. 이 18번 문제는 해수면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이때 문제 보시면은 밑에 수압 경도력이 0이라는 조건 안 좋습니다. 정력학 평형과 즉 정력학 평형이 옆으로 수압 경도력이 0이다 이 얘기 아니에요. 연직으로 안 움직여 이 얘기 한 겁니다. 지역류 평형이 이루어진 해역에서 밀도 로1과 로2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여기서 요 지점에서 여기까지 선을 이렇게 하나 그으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선을 하나 이렇게 마찬가지 그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마찬가지 선을 이렇게 그어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세요. 요거랑 요거는 똑같은 밀도 로1이 똑같은 두께, 높이로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 점과 이 점에서 수압차를 생각할 때, 수압 차이를 생각할 때 얘네들을 고려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 친구는 그러면 수압이 어디서부터 나왔니? 라고 하게 되면 로1으로 이만큼, 로2로 이만큼에 의해서 수압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는 뭐예요? 요거에 의해서 수압이 생기는 거고요. 근데 얘랑 비교를 하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 요거는 밀도가 작은 게 이만큼 있고요. 얘는 밀도가 큰 게 이만큼 있어요. 요거 없다고 쳐도요. 얘가 수압이 커요. 근데 요거까지 있어요. 얘가 커요. 그러니까 여기 C 지역은요. 수압 경도력이 어느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냐면 요렇게 작용합니다. 우리가 항상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이 C 지역에 경사를 이쪽으로 주면서 수압차를 0으로 만들었거든요. 자, 근데 그게 아니라 이쪽으로 돼버리게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당연히 A, B 이런 지역은 당연히 밑에가 아니라 위에 이 해수면의 경사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수압 경도력은 항상 어디로 작용하겠습니까? 이쪽으로 이제 작용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뭐냐면 여기서 지역류 평형 상태다라고 하게 되면 위에 이
영역에서 해수가 어느 방향으로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아마 해수는 움직이고 있을 것이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해수가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걸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 뭐 이제 로1과 로2가 있고요. 밀도는 로1이 작고 로2가 크다 이런 조건들 읽어주시면서 기억 한번 볼게요. 자, 수압의 크기는 A에서가 C에서보다 큽니다 라고 합니다. A와 C가 있어요. 당연히 수압은 밑에 있는 게 큽니다. 그죠? A보다는 C가 커요. 자, 기억 맞는 어디? 수압이 A에서가 C에서보다 크다고요? 죄송해요. C가 크죠? 밑에가 크다 해놓고 왜 동그라미 쳤니? 이렇게 기억은 틀림보기. 두 번째, 수평 수압 경도력의 크기는 A, B가 같습니다. 자, A든 B든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여기 위에 이 해수면의 기울기를 보시면 돼요. A든 B든 여기 해수면의 기울기를 보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A, B 수압 경도력을 비교하자면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니은 어때요? 동그라미. 수압 경도력 이렇게 표시하잖아. 중력 가속 G 곱하기 델타 X분의 델타 H. 이게 해수면의 경사였어요. 해수면의 경사가 위에 같으면 동일한 수압 경도력이 되겠습니다. 이은 맞아요. 그 다음에 디귿 한번 볼게요. 디귿. C에서 지역료의 유속은 0이 될 수 있다. 요거 틀린 보기 됐죠. 그죠? 여기 수압 경도력이 0 될 수 없다 그랬어요. 무조건 수압차는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압 경도력 생겼고요. 우리가 여기서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그러면 일단 답은 니은이고 2번이라고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참고로 수압 경도력은 그러면 위쪽 층에서 큰가요? 아래쪽 층에서 큰가요?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자, 위쪽 층에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다가 요거 수압차가 생기는 거죠. 그죠? 그럼 요거에 의해서 수압 경도력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밑에 층을 한번 보세요. 밑에 층은 요거에다가 플러스 얘랑 얘 수압 차이 또 생겼어요. 이게 크게. 그러니까 여기가 수압 차가 더 큰 거야. 여기가. 그래서 위의 영역보다는 아래 영역이 수압 경도력이 크게 나타나게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가 혹시 구평이나 수능에서 나오게 된다면 문제 바꿀 거 아니에요. 야, 수압 경도력이 누가 커? 누가 유속이 빨라? 이런 걸 물어볼 수도 있겠어요. 아시겠죠? 이것도 한번 정리해 주세요. 자, 니은 하나고요.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19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은 이제 중력 이상에 관련된 물음이 되겠고요. 중력 이상이라고 하는 건 항상 이렇게 구합니다. 자, 어떻게 구하죠? 중력 이상 뭐에서 뭐 빼라고요? 실측 중력에서 무엇을 뺍니까? 표준 중력을 빼줍니다. 자, 이 지역은 전반적으로 표준 중력보다 실측 중력이 다 작은 것 같아요. 왜? 마이너스 다 마이너스잖아요. 그죠? 자, 그런 것들 이제 생각해 주면서 갈게요. 그리고 보통 이런 문제는 위도가 같게 많이 주죠. 왜? 표준 중력은 위도의 영향을 받는 거니까. 가는 어느 지역의 중력 이상을 나타내고 있고요. 나는 가를 이용하여 추정한 지하의 구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밀도가 서로 다릅니다. 옳은 것을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라고 합니다. 위도가 같지는 않네요. 여기 적도와 극이네요. 자료를 잘 봐야겠다. 그죠? 선생님처럼 그렇겠구나 라고 하면 잘못하면 틀릴 수도 있겠다. 그치? 자, 기억 한번 볼게요. 기억에서 뭐라 그랬냐면요. 기억 지점에서 실측 중력은 표준 중력보다 작다. 자, 기억이든 니은이든 디귿은 없네요. 기억이든 니은이든 전반적으로 중력 이상이 마이너스가 나왔기 때문에 실측 중력은 작아야 돼요. 그래서 실측 중력은 작다라고 얘기한 기억은 맞는 보기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표준 중력은 이라고 했습니다. 기억, 니은 있을 때 극쪽으로 갈수록 표준 중력은 커지게 되죠. 고위도로 갈수록 중력값은 커지게 됩니다. 니은 지점에서가 기억보다 니은이 크다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맞는 보기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볼게요. 밀도는 C가 가장 크다. 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A가 지금 요 지역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 요런 지역. 요 지역을 보세요. 요 지역 보면 A와 B만 존재하죠. 자, 이게 요 지역을 보면 A, B가 존재하는데 중력 이상이 이렇게 갑니다. 실측 중력이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왜? A 밀도가 작으니까 그런 거예요. B 밀도가 A보다 크니까.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고요. 요거를 생각하지 마시고 C를 생각하지 마시면 아마 중력 이상은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생겼죠. 볼록 올라왔죠. 이거 왜 그럴까라고 했더니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C 지역이 B 물질로 딱 채워져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고 끝나겠지만 C가 있음으로 해서 실측 중력이 조금 더 커지게 돼요.
그러니까 C는 밀도가 크다라고 볼 수 있어. 누구보다? B보다. 그래서 디귿에서 이거는 C가 가장 크다. A, B, C 순으로 크게 나타나는 거고요. 디귿 어때요? 맞는 보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는 뭐냐면 여기 이제 바람인데 뭐라고 했냐면 해류에서 가나는 1000헥토파스칼. 자, 지상이 되겠죠? 지상에서 등압면에서 부는 월 평균 남북 방향의 풍속을 남북 방향의 풍속을 나타낸 거고 지금 보시면 이런 게 되겠어요. 지금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조건을 보면 양의 값은 남풍이다. 자, 이게 남풍이니까 이렇게 보세요. 남쪽에서 북쪽으로 바람이 부는 거예요. 남풍. 오, 강하게 부네. 이렇게 좀 강하게 표시할까? 이렇게. 여기다 표시하자. 이렇게 해놓고요. 노란 거 있으니까 같이 잘 안 보이네. 여기 남풍 강하게 불어요. 그럼 마이너스는 북풍이죠? 약하게 불어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죠? 여기도 볼까요? 요거는 뭐예요? 남풍이 좀 강하게 부네요. 그죠? 아, 북풍이죠. 북풍. 죄송해요. 요거는 남풍이죠. 뭐 그렇게 세진 않은데 이런 거보다는 세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뭘 보냐면요. 이 저위도 지역에 이 지역 있죠. 이 지역에 뭐가 일어나게 되냐면 지상에서 공기의 수렴이 나타나게 돼요. 여기서 뭐가 나타납니까? 이렇게 지상에서 수렴이 나타나게 돼요. 열대 수렴대가 북반구 쪽으로 치우쳐지게 되죠. 이건 남쪽으로 내려가죠. 이게 북반구 여름입니다. 그죠? 고위도 북반구 지역에 열이 빡 들어오게 되는 거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가 몇 월인지 알나? 여기가 7월이군요. 북반구 여름이니까. 여기가 몇 월이에요? 겨울이군요. 남반구가 여름이겠군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 수렴대를 보고 우리가 선택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에서 시기가 7월입니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요건 어때요? 맞는 보기 가시는 거죠. 자, 이게 남북 방향의 풍속이라는 걸 알고 우리가 선택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 시기에, 오른쪽 시기이겠네요. 약 30도, 북위 30도 지상에서 저압대가 형성이 됩니다. 30도 부근을 보면, 자, 여기서 이렇게 바람이 빠져나가고요, 북풍. 이번에 또 남풍이 불게 되죠. 약하게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공기가 어떻게 돼요? 남북으로 확 빠져나가죠. 그죠? 남북으로 빠져나갔기 때문에 이 공기를 메꾸려고 위에서 내려와야 돼. 이게 저압대인가요? 공기가 나가요. 흩어져요. 이건 고압대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게 저기압이 존재라고 얘기한 건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북반구 해들리 순환은, 자, 북반구의 해들리 순환입니다. 공기가 상승해서, 그 다음에 여기가 상승하는 지역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하강하게 돼요. 그러면 요 구간에서 해들리 순환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올라와서 내려가고, 요런 순환이에요. 자, 이게 한번 볼게요. 올라와서 내려가고 하는데, 누가 이게 강해 보이니라고 하는 거죠. 자, 올라오는 거 확 올라와서 내려왔더니 아주 빠른 속도로 쫙 펼쳐지게 되죠. 뭔가 강해 보이지 않아요? 헤들리가? 여기 보세요. 올라왔는데 여기서 가는데 내려가는 것도 그렇게 시원찮고 올라가는 것도 시원찮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올라왔다가 내려왔는데 잘 안 빠져나가죠. 그럼 누가 순환이 되게 강한 거죠? 이 친구가 강한 거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왠지 해들리 순환 막 하게 되면 북반구 여름철 그렇지 가위를 확 대고 순환 많이 되고 빠르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자료를 해석하니까 이쪽이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나가 빠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해들리 순환은 가보다 나시기에 강하다라고 하고요. 디귿이 어때요? 이렇게 맞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디귿 정답이고요.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해설 강의를 이렇게 쭉 끝내게 됐습니다. 해설 정말 잘 들으셨죠? 그죠? 자, 그런데 해설 이제 우리가 끝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 coming soon 기대하세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뭐 할 거냐면 우리 모평 봤잖아요. 이제 해설을 했으니까 분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려운 문제는 이걸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 무엇을 기반으로 해서 나왔을까? 새로운 유형은 어떻게 나왔을까? 앞으로 구평이나 수능에서 무엇을 우리가 대비를 해봐야 될까?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조금 준비를 해봤거든요. 자, 그러니까 월요일날 이렇게 나올 거니까 여러분들이 기다렸다가 한번 딱 보시고 이렇게 나오겠구나 라는 걸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모평 분석 특강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